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파냐 적게 파냐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자체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 테슬라는 이미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서만 AI를 진화시켰고 여기에 피지컬 AI를 테슬라도 업그레이드 시킨다라면 대단히 빨리 진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테슬라 주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 제약바이오 AI 주도주 공략 자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도주에 집중을 해놓고 쭉 장기 투자하면 된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한 로봇의 기술적인 패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즉 로봇 시장에서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박사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단기 투자냐 롱이냐 이것에 이제 구별점을 이제 가져가셔야죠. 이제 단기 투자를 하신다라면 한국에서 지금 뜨고 있는 예를 들면 협동 로봇 시장들 저는 1, 2년 안에는 성장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저는 장기적으로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좀 더 진화된 로봇의 단계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상장된 기업에 한해서는 테슬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엔비디아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뒤에 지금 구글이 지금 참전 선언을 한 거고 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은 애플도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되지 않은 곳에서는 분명하게 인수합병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피규어 AI라든지 또는 앱트로닉이라든지 뭐 대단히 뭐 생츄얼이라든지 뭐 사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 기업들, 그다음에 스웨덴 기업들, 미국 기업들, 그리고 또 중국의 수많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 이렇게 지금 사실 여기 중국이 또한 강력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의미 있는 상장 기업들은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그다음에 구글 정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로봇 시장에서 투자처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공부하다가 좀 흥미로웠던 게 테슬라랑 엔비디아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전략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테슬라는 우선 FSD를 확장판으로서 옵티머스의 AI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기본적인 이 자율성, FSD도 버전 11까지는 룰 베이스였죠. 그리고 버전 12부터 흔히 말하는 엔드-투-엔드 AI, 즉 규칙마저도 AI가 만들어내는 것을 넌 룰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모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구글의 웨이모도 룰 베이스죠. 근데 이건 뭐냐면 규칙을 인간이 정해주는 거죠. 빨간불에 멈추고 파란불에 달려라. 앞차와의 간격은 어떻게 유지해라. 주변에 어떠한 위험사물이 가까워올 경우에는 속도를 낮춰라. 이런 룰들을 인간이 다 입력을 한 것이고 버전 12부터 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룰을 다 없애고 엔드-투-엔드 AI로 갔고 이것은 컴퓨팅 파워가 받쳐준다라면 되게 빠른 속도로 진화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진화되어 왔고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대화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거대 언어 모델이 들어갈 필요가 있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X.AI, 물론 직접적으로 연관된 회사는 아닙니다만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연관된 X.AI에서 그로크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어서 이것이 결합되는 건 저는 시간 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에도 그렇고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피지컬 AI죠. 피지컬 AI는 원래 명칭은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또는 줄여서 월드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페이페이 리라는 교수가 월드 모델에서 근본적으로 어떤 피지컬 AI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현실적인 물리 세계를 볼 줄 알아야 그것에 작동하는 중력 법칙을 이해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 스틱이 이것이 위에서 손을 놓으면 떨어진다는 건 뭔가 일관되게 물건은 밑으로 떨어진다. 이게 중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고 이거를 갖다가 잡는 것도 한두 번 잡아보면 어렸을 때부터 잡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비유를 드는 것이 타자예요. 타자가 타격 연습을 할 때 머신이 던지는 공을 인간이 다 던져주면 좋겠지만 인간이 그거 다 타자마다 다 프로야구 선수들 맞춰주려면 투수들 어깨가 남아나질 않겠죠. 그래서 머신이 공을 떨면 이걸 제가 계속해서 타격 연습을 하는 거죠.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을 치면은 아하, 저런 패턴의 공은 이렇게 이때쯤 치면은 맞출 확률이 몇 프로로 증가하겠구나라는 것들 우리 인간의 뇌 속에 저장하는 거고 이것이 반사신경처럼 저장이 되는 거고 실제 나섰을 때 그 공을 칠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월드 모델, 피지컬 모델은 뭐냐면 시뮬레이션을 엄청나게 해주는 거예요. 얘가 그것을 배우면 실제 나가서도 타자가 기계에 와서 연습했지만 실제 경기에서도 공을 칠 수 있는 것처럼
가상에서 계속해서 연습하면 실제 나가서도 좌회전, 우회전, 직진을 잘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피지컬 AI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 리얼 데이터, 실제 데이터가 결합할 때만이 피지컬 AI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드는 거지만 미국하고 유럽에 가면 비보호자 회전이 대단히 많죠.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자율주행이 요즘은 대부분 비보호자 회전을 해결을 하고 있어요. 비보호자 회전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왜냐하면 비보호자 회전의 패턴이 너무나도 다양해요. 정말 조용한 도로일 수도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가면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시는 것은 막 차들이 막 60km, 70km, 80km 달리고 있는데 비보호자 회전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 수까지 대단히 많은 경우에 대한 패턴에 대한 실제 데이터가 있어야 시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실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중국 같은 데서 피지컬 AI를 도입을 하려면 중국에는 신호등이 5개 색깔인 데도 있고요. 4개 색깔인 데도 있고요. 한자로 적혀 있는 데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패턴들을 알고 있어야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아까 말했던 머신이 공을 던지는 것처럼 쭉 만들어주면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만들어주면 제가 그걸 학습을 하면 실제 거기 가서 잘하겠죠. 실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웨이모어가 갖고 있는 실제 데이터, 도시별로 많은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분적인 도시들에서 실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여기에 피지컬 A가 결합되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심각하게 방법을 찾고 있을 거예요.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실제 데이터를 구해서 여기에서 피지컬 AI가 지금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를 개발을 해냈죠. 엔비디아는. 이 부분들이 결합되면서 엔비디아도 빠른 속도로 추격해 올 수 있다. 왜요? 우리가 인간이 이 배팅 연습을 머신으로 하는 것은 하루에 인간의 어깨도 힘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쳐봤자 뭐 많이 안 되잖아요. 하루에 수십만 번 칠 수는 없죠. 어깨 다 빠지죠. 시간도 걸리지만. 그럼 컴퓨터는 계속 돌릴 수가 있고 성능이 좋아지면 더 빨리 돌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병렬적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만 연결된다면 엔비디아도 빠른 속도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쫓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엔비디아도 후발주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테슬라하고의 격차는 존재해요. 월드 모델이라는 것은 테슬라도 도입을 하는 건 전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미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서만 AI를 진화시켰고 여기에 피지컬 AI를 테슬라도 업그레이드 시킨다라면 대단히 빨리 진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실제 데이터가 가장 많이 보유해져 있는 기업은 테슬라죠. 테슬라죠. 그죠? 근데 그 테슬라가 이번 엔비디아처럼 그 월드 모델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록 쫓아오는 거 보세요. 익스타 AI. 결국은 미국의 인재들이 엄청나게 많고 월드 모델 페이페이리의 제자들도 많거든요. 다 엔비디아에 가 있지 않거든요. 고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막강한 자본력을 지금 투여하면서 AI 인재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월드 모델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 예전부터 계속 테슬라를 좀 좋게 보신 이유기도 한가요, 이게? 그렇기도 하죠. 네, 제가 테슬라 책을 쓸 때도 이제는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파냐 적게 파냐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자체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단기적인 어떠한 변동성 자체는 테슬라 차량을 얼마나 파냐 못 파냐에 좌우되지만 테슬라의 이제 밸류에이션 되게 단순해졌죠. 과거에는 차도 봐야 되고 에너지도 봐야 되고 뭐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효과도 봐야 되고 이것저것 다 봐야 되는데 수익률도 보고 있는데 이제는 FSD를 못 만들어내면 테슬라는 망하는 회사고요. FSD 그러니까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하에서 인간이 운전석에 타지 않아도 또는 인간석이 운전석에 탔다 할지라도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봐도 아무 문제 없는 이런 식의 자율주행을 만드냐 못 만드냐가 테슬라의 운명을 바꿀 거고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 옵티머스까지 갈 거라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FSD가 가장 중요하다. 물론 지금 그 가운데 리스크는 많죠. 첫 번째 리스크는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정치적인 어떤 개입들이 미국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저항들이 형성되는 것,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것, 이건 일론 머스크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차가 도입되면서 이번에도 모델 Y 주니퍼를 왜 1월 달에 저는 공개를 시작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배송은 3월부터인데.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주문만 해놓고 기다리게 되면 1, 2월은 테슬라의 모델 Y 판매량은 그냥 제로로 수렴한다는 거죠. 아니면은 재고 부분에서 구형 모델을 사야 되는데 할인도 엄청 해주든지. 근데 재고 모델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에 1월 말에 있었던 24년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CFO가 분명히 얘기했던 건 재고 관리 너무 잘해서 모델 Y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신차들이 나올 때 시간 간격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서 매출이 급락하는 현상들이 보통 오스본 이펙트라고 하죠. 오스본 효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 테슬라는 주가는 분명히 하락하는 경향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궁극에 가서는 뭐 테슬라가 6월 달에 뭐 텍사스 오스틴에서 비감독 FSD를 선보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작년에도 로봇데이 8월 8일 날 한다고 10월 11일 연기했거든요. 충분히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목숨 걸고 6월 달 되면 테슬라 대박이다.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은 연기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리고 성큼성큼 가는데 그 가능성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테슬라 FSD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투자는 또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테슬라가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주주분들께서 되게 기대하시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박사님께서 테슬라가 올해 2025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 전망을 했던 부분이 아까 얘기하셨던 그 FSD 이 포인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FSD 버전 14 또는 가장 좋게는 버전 15까지 나오면서 지금까지 있는 것은 모두가 슈퍼바이스드, 인간이 감독하에 있어 작동하는 거고요. 인간이 전방 주시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율주행이 아니죠. 그래서 언슈퍼바이즈가 나오는 것이 결정이고요. 이제 뭐 자율주행을 갖다가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따지는 건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초기의 학자들이 자율주행을 진화시키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놓은 거고, 벤츠는 뭐 2.5까지 왔다, 뭐 3.0까지 전혀 의미 없고요. 슈퍼바이즈냐 언슈퍼바이즈냐가 제일 중요하죠. 즉 인간이 비감독하에서 인간이 운전석에 없더라도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이미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나와서 대기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는 이제 벌써 운전석에 아무도 안 타고서 이동을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도로에서 가능해지는 시대, 이것이 테슬라가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는 테슬라 주가의 기업 밸류에이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해요.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는 판매되지 않을 것이다. 안 되겠죠.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했죠. 자율주행이 되면 스마트폰, 자율주행이 안 되면 피처폰. 그래서 피처폰을 살 것이냐, 스마트폰을 살 것이냐,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살 것이다. 그 와중에서도 피처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끝까지 자율주행을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도적으로 자율주행이 머저리티가 되면요, 휴먼 드라이브는 금지될 겁니다, 법으로. 그래야 도로의 안정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의 방향이죠. 아무리 마부가 내가 말을 좋아해서 사랑해서 말 탈 때 그 느낌들 좋다고 해서 고속도로에 가지고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는 그렇게 이것이 여러분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907년에 포드가 모델 T를 만들면서 대량 생산 들어갔을 때 3년 동안은 뉴욕의 거리들은 말이 지배를 했어요. 근데 3년이 지나면서부터 말들이 마이너리티가 되고 10년이 지나면서 말 다니는 게 금지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이 말과 자동차 이행 과정도 1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휴먼 드라이브의 이행 과정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행하는 겁니다. 이행하게 되면 인간의 설 자리는 도로에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박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자율주행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좀 테슬라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테슬라에 또 경쟁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대표적으로 웨이모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제 중국 기업들, 뭐 바이두, 샤오펑 이런 기업들까지 우리가 좀 봤을 때 테슬라의 기술적인 비교 우위가 어느 정도로 좀 나와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웨이모가 현재로서는 상업화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두, 중국의 바이두가 상업화, 아폴로 고라고 하는 여기는 웨이모를 하고 있는 거고요. 상업화 기준에서는 이제 나와 있죠. 근데 이 상업화에는 경영학적으로 볼 때는 매우 한계가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특정 도시에 대한 HD 카메라로 그 도로를 다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단히 비싼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갖춰야 되죠.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갖추면 가격이 10만 대가 넘어가요. 아무리 이 규모의 경제가 나오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되게 저렴한 레이더하고 라이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볼록볼록 튀어나온 차량을 사람들이 개인차로 소비하기는 좀 어렵고, 이거는 택시로만 제한되는 거죠. 그리고 대단히 룰 베이스고, 아직 물론 여기도 룰 베이스를 갖다가 언젠가는 엔드 투 엔드 AI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룰 베이스고, 또 하나는 응급사태가 엣지 케이스라고 하죠. 특수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원격 조정을 하게 되죠. 이번에 테슬라도 아마 초기에는 원격 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원격 조정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인류에 있는 모든 차량에게 다 적용하면은 도시마다 원격 조정 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콜센터처럼. 이거는 작동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새 시장을 되게 대규모로 만들기에는 웨이모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는 이제 뭐 모빌아이, 이스라엘 기업 있죠. 이걸 사실은 테슬라도 초기에 채택을 했었고, 현대도 지금 채택을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는데 모빌아이의 시대는 좀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의 자율주행 능력은 이것도 룰 베이스죠. 뭐 너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랑 경쟁했던 크루즈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기한 상태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자율주행을 포기한 상태죠.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자율주행에 들어오겠다라는 거고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고 저 영국의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실증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죠. 테슬라는 FSD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서도 비디오 카메라로 찍힌 것을 와이파이가 연결될 때 테슬라 서버로 보내서 테슬라가 학습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깔려있는 판매된 테슬라 차량에서 실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웨이모 같은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데가 바이두라고 볼 수가 있고 하웨이라고 볼 수가, 하웨이도 자율주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샤오펑 자체가 과거에는 롤 베이스로 진행했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2024년부터 해가지고 엔드-투-엔드 AI로 샤오펑이 바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중국에는 AI 기업들, 자율주행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 같은 경우에도 중국 기업하고 연구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자체가 2024년 5월에, 작년 5월에 2030년까지 자율주행으로 중국의 10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겠다. 이러한 국가 전략을 발표하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율주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건 맞아요. 또는 그 중국의 이제 리아우토라는 곳이 있죠. 리아우토라는 곳은 이제 라이다를 사용을 해요. 레이다나 라이다는 이제 하나는 음파고 하나는 빛을 쏴가지고 앞차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판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죄송합니다. 거기 리아우토의 CEO가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죠. 테슬라의 FSD는 중국에서는 고속도로에서는 잘 작동이 안 될 거다. 왜?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는 고속도로에 가면은 밤 야간에 불 켜고 다니잖아요. 뒷부분에 꺼져 있는 차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트럭들이. 스텔라 차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차량들 감지 못한다. 위험하다. 그래서 안 될 거다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인간의 눈과 지능을 모방하면서 AI를 진화시키지 인간의 눈앞에 레이더하고 라이다 달려있냐. 인간 그래도 운전 잘한다. 그런 상황 보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을 컴퓨팅 파워와 AI의 알고리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는 정말 중국에서도 안전하게 FSD가 작동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하나의 방법론이 옳다 그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좁혀지고 있는 것은 엔드-투-엔드 AI, 룰 베이스를 버려내려고 하는 경향성이 뚜렷하다. 이 부분을 테슬라도 2024년 초반부터 이제 엔드-투 AI를 간 거죠. 엔드-투-엔드 AI가 그러니까 기술 곡선의 S커브가 있죠. 기술이 이제 발전하다가 어느 정도 정체가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기술이 그걸 끌어올리면서 올렸다가 정체가 되고 새로운 기술이 올렸다가 정체가 되는데 이제 이 정체가 됐던 것을 엔드-투-엔드 AI, 즉 룰 베이스가 아닌 AI로 이제 바꿔 올려놨던 거잖아요. 그럼 대단히 가속도가 있게 지금 발전할 거라고 보여요. 여기에 대해 이제 LLM을 집어넣거나 피지컬 AI를 집어넣으면 또 한 번 S커브가 성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향성으로 가는 것은 저는 부정하기 어렵다. 즉 엔드-투-엔드 AI, 여기다 피지컬 AI를 결합시켜내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이 빨리 변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경제성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자율주행이 이런 부분에서 웨이모는 셀링, 그러니까 즉 벽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다. 바이두라든지 웨이모가 하는 방식들은 하지만 웨이모도 언제든지 이걸 가지고 엔드-투-엔드 AI로 전환시킬 수 있고 언젠가는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떼고 전환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궁극에서는 하나의 길로 저는 좁혀질 거라고 보지만 그전에는 다양한 방식들이 저는 테스트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일단 앞서가고 있고 박사님께서도 좀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는 기업은 테슬라인가요? 테슬라죠. 네. 테슬라도 아직 100% 안전하진 않아요. 이번에 최근에 사고가 났던 것이 사고라기보다는 실수가 났던 것이 비보호자 이전을 했는데 트램 위로 올라가 버린 거죠. 트램길 위로 가버린 거죠. 미국이나 유럽 가시면 여러분 트램이 일반 도로하고 구별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둔턱이 없죠. 그래서 비보조 좌회전했는데 뒤쪽에서 오는 트램길을 위로 가버린 거죠. 뭐 이런 실수들을 해요. 이런 거 다 고쳐야 되고 그래서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데 빠른 속도로 얼마나 많은 엣지 케이스를 줄여낼 수 있는가가 테슬라에게는 숙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이 FSD 버전 13에서 14로 가고 14에서 15로 갈 때 엣지 케이스 해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건 또 엣지 케이스는 중국의 경우하고 미국의 경우하고 한국의 경우하고 유럽의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의 엣지 케이스를 해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 들어왔더니 이삿짐 센터가 들어와서 막 이사를 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백하려고 했더니 뒤에 차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엣지 케이스들이 다 해결돼야만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이 가능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이 올해 진행하는 이제 인간을 좀 배제한 상황에서 FSD 이 테스트 이게 참 중요할 것 같다. 요게 된다면 자율주행 시대도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요게 된다면 이제 장기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포인트네요. 네, 네.
행부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행복 파트너 수비쌤입니다. 2024년 한국 증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을 맞이해 한국 증시는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상승의 기회가 시작된 것이죠. 이 흐름은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은 것이죠.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하고 주목했던 4년 만에 찾아온 부자될 기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복 패키지에서는 이미 2025년을 주도할 후보군들을 함께 공부하고 좋은 기업을 선별해 놨습니다. 오감만족 서비스로 매월, 매주 이 과정을 함께 공부하며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복 패키지가 끝나갈 무렵에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자연스럽게 주도주 중심으로 꽉 차게 돼서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올 한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저와 함께 하신다면 4년 만에 찾아온 2025년 이 부자될 기회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